자, 그럼 이제 환율 전쟁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지금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네가 유리하게 물건 잘 팔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환율을 예. 만들려고 막 싸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 뭐 이 환율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 환율과 관련된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저는 제2차 한율 전쟁이 지금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08년 글로벌 위기. 그러니까 2008년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네. 예, 미국이 2008년 한 해 동안 돈을 2배나 찍어냈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돈을 2배나 찍어내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특히 엔화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엔화 가치가 오르니까 디플레 압력이 더 심화되니까 그 다음에 일본이 엄청난 돈을 풀면서 한일 전쟁에 가담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이 돈을 풀면서 자기네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유럽 중앙은행도 돈 풀면서 한일 전쟁에 가담했죠.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다시 한일 전쟁이 시작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 달러 가치가 급락했거든요.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통화 정책 한계, 금리 내릴 여지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부 부채가 높기 때문에 재정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수요를 부양해야 되는데 재정 정책, 통화 정책으로 소위 GDP를 구성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을 늘릴 수가 없다면은 수출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를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금리가 거의 다시 저는 0% 가리라고 보고 있는데 네. 심지어는 미 10년 국제 수익률도 저는 0%대로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0%로. 그렇게 되면 달러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죠. 달러가 약세되면은 또 일본, 유럽 중앙은행이 뒤따라 같이 돈을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또 한일 전쟁이 시작될 텐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달러 가치예요. 달러 가치를 제가 이게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 작성하는 미 달러 지수인데요. 장기적으로 제가 추세선을 빨간 선으로 그려놨습니다만 달러 가치는 계속 좀 하락하고 있죠. 네, 그러네요. 저는 한마디로 미국 경제사는 달러 가치 하락의 역사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985년 9월가 플라자 협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80년대 들어가지고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쳤었어요. 그래서 기업 가게한테 세금을 감면해주면 가게 소비가 늘고 기업 투자가 늘어가지고 경제도 회복되고 세금 많이 거칠 것이다.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고 경상수지 적자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85년 플라자 협정을 유도하죠. 그래서 이때 엔화, 마르크가 큰 폭강세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또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했고요. 저는 달러 가치가 이미 큰 흐름 보면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은 통화 정책, 재정 정책 한계가 있으니까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 약세를 계속 유도하면은 또 일본, 유럽 중앙은행도 또 자기네 수출 경쟁을 유지해야 되니까 또 같이 돈을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돈들이 나중에 얼마나 풀릴지는 저도 상상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 이렇게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물가가 안 오르거든요. 네.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奖 수상자인데요. 이분이 인플레이션이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 돈 풀면 물가가 오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도 지금 물가가 안 올라요. 근데 저는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니까 디플레 압력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이 잘 안 돌아요. 그러니까 소위 통화승수라고 그러죠. 이 통화승수가 보통 M2 강의 통화를 번원 통화로 나눈 거거든요. 미국이 8배에서 4배로 떨어졌고요. 일본은 뭐 10배 넘다가 지금 3배 정도. 우리나라도 뭐 2008년에 28배였다가 지금 16배. 이게 돈이 안 도는 거죠. 돈을 풀어도. 근데 어떻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각국이 또 돈 풀어가지고 한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달러 가치를 그렇게 자꾸 저렇게 하락을 시키면 미국에게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미국은 우선 수출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달러 가치 하락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늘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물가가 안 오르거든요. 사실 물가가 안 오른다고 디플레가 생각된다고 그러면 가계가
소비를 더 줄여요. 인플레 기대 심리가 생겨야지 지금 빨리 물건을 사고 그렇죠. 소비를 하거든요.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미국 사람들이 좀 더 높은 가격에 수입해야 되고 미국 물가가 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지나치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달러의 기축통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저는 큰 흐름 보면은 앞으로 10년은 저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을 것인가. 달러가 기축통화가 유지됐던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였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달러 기축통화된 것은 1974년에 저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면서 그 달러로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확고하게 잡아준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요새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세계 원유수의 13%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구리동 이런 원자재는 5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 원유, 그 다음에 원자재를 사면서 달러로 지급하기보다는 위안화로 지급해 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중국이 달러로 지급해 놨는데요. 미국하고 교역해가지고 무역수적자가 뭐 약간 2001년부터 2019년까지 5조 2천억 달러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달러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달러를 써야 했었죠. 그래서 수입하면서 달러를 줬는데요. 이제 중국의 경상수적자가 GDP 대비 0.9% 정도로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중국도 이제 달러가 많지 않은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물건 수입하면서도 야, 달러 주는 대신에 위안화를 줘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돈 받아. 네. 그러면은 저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거 안 주면은 물건 안 사가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세계 전 세계 국가들이 합의가 돼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했을 때에는 대신 그만큼 세계 여러 나라들의 물건을 소비해주는 국가로서 존재하겠다. 이게 이제 합의가 된 거로 그렇죠.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합의를 깬 거잖아요. 미국 우선주의. 미국.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까요? 저는 미국이 지금 세계 제국이 된 것은 뭐 민주주의 그 다음에 개방 이런 정신이었거든요. 근데 스스로를 그걸 위반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계속 세계 주도권을 잡아가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하는데 뭐 극단적인 말로 결국 미국이 앙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미국이 그런 정책을 펴고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랍니다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도 서서히 가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2001년에 32%였어요. 네. 작년도 24%로 절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높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세계 경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그 비중이 계속 빨리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 비중이 줄어든 만큼 이제 늘어나는 나라가 중국이고 인도고 아시아 국가들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수출만 보더라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큰 흐름 보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미국 비중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년대 미국이 20%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한 13%로 줄어들었고 중국 비중 10%에서 작년에는 26%까지 늘어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제일 빨리 늘어나는 국가가 소위 아세안이라는 나라더라고요. 이게 올 1, 2월 달 통계 보니까 20%가 넘었거든요. 요 아세안 국가들.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저는 그런 통계를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수출을 보면서 세계 경제 흐름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에서 미국 비중 꾸준히 유럽 비중, 일본 비중 줄어들고 중국 비중, 아세안 비중 늘어나는 거 보니까 이게 세계 GDP의 변화가 우리 수출에서 나타나고 있구나. 저는 우리 수출에서 그런 걸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파국을 원하지는 않는 거고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앙은행들의 역할은 이제 크지가 않고 정책적인 그 다음에 사실은 다시
이 자유무역의 이 흐름을 뚫어줘야 예. 각국이 이렇게 좀 살아나는 경제가 예.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악의 순간 모든 나라가 뭐 미국을 포함해서 예. 다시 이전 체제로 돌아가는 그 합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그 기대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요. 아, 예, 그 다음에 야 우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 예, 서로 다시 한번 뭐 성장해 보자. 굉장히 각국이 좀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 최악의 경우 그런 아주 합의가 끝까지 가서 예, 그 이전까지는 경제가 나빠지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는 것처럼 상대방만 비난할 거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그러면서- 내가 먼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예. 그러면서 보호무역이 오히려 더 강화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아, 지금 지금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고 나서 세계 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런 이야기는 한참 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이 합의, 예. 새로운 예. 그 이러한 그 합의 절차를 갖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 낙관론을 가지신 분들의 그 기대감은 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예. 이 기차 마지막 순간에 예. 서로 피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는 아, 거죠. 지금 예, 이렇게 다음 힘든 이 상태. 상황이 마지막 순간이 아닌 건가요? 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더, 예, 건가요? 더 어려워. 아, 힘드는데 그럼. 그럼 뭐 더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네요. 예, 저는 뭐 2009년에 세계 경제가 뭐 IMF 통계를 보면 1980년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했는데요. 예, 저는 뭐 올해는 금융시장이 그걸 미리서 반영하고 내년이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전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마이너스 성장하네요. 예. 그러니까 올해서부터 어려워지는 상황이 금융시장이 되면서 미리 어려워지고. 어려워지고. 예. 그럼 진짜 그 금융위기 때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은 내년도에 벌어질 실물 시장에서는요. 예. 그러면 지금 요새 현상을 보면 이머징 통화는 뭐 달러 대비 약세로 가는데 엔화나 유로화는 달러가 오히려 약세가 된다라는 그 현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바로 이건데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세인트루이스 연방에서 찾은 미 달러 지수거든요. 이게 미 달러 지수 아까 보여드린 건 선진국에 대해서 미 달러 지수가 어떻게 되냐 변동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신흥 시장에 대해서 미 달러 가치예요. 이 아까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선진국 통해서 떨어졌는데 이거는 올라가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실 이머징 마켓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투자자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리스크가 큰 데서 돈을 많이 빼어나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머징 마켓 통화에 비해서는 달러 가치가 오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런 위기가 조금 잠잠해지면은 저는 다시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다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런 의미에서 1,200원이 넘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조만간 뭐 달러 가치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환율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은 앞으로 중국 위안화에 연동돼서 굉장히 많이 움직일 거거든요. 예, 국제결제은행에서 실질 실효 환율을 계산했는데요. 그래서 각 국가의 비중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 비중이 32%입니다. 미국 비중 13%밖에 안 돼요. 우리 영향을 끼치는 예. 외국 그 환율 외환이. 예, 실질 실효 환율을 계산하는데 각국의 교역 상대국의 주로 무역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비중을 정하거든요. 근데 중국 비중이 32%, 미국 비중 13%밖에 안 돼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는 앞으로 중국 위안 환율하고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좀 멀리 내다보면은 달러 가치 하락, 위안화 가치 상승, 여기에 위안화 가치 좀 못 따라가겠지만 원화 가치도 뒤따라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이 쉽게 말씀드리면 떨어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만 뭐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크게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금융시장이 조금 잠잠해지면 이하나 환율하고 원화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안전자산 투자의 하나의 일환으로 달러를 매입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장기적으로는 좀 불리한 그 투자 방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많은 그 금융회사에서 달러를 매입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저하고 관계 있는 부자분들 이런 분들이 달러 사야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필요한 만큼만 사십시오. 네, 차라리 달러를 사시려면 금을 사십시오. 네, 금값이 많이 올랐다 최근에 다시 조정을 보이겠습니다만 금은 달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떨어지고 금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달러 가치뿐만 아니라 세계 유동성이에요. 제가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그 M2를 GDP로 나눈 거거든요. 그게 실물 경제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 이게 달러 가치면 금 가격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돈을 덮을 수밖에 없다. 유동성이 늘어난다. 그리고 좀 물가가 오르면 또 인플레 헤지스탄으로 금 가격이 오르는데요. 지금 그렇게 많이 돈을 벌어도 물가가 안 오르는데 이거 언젠가는 한번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이제 공급하고 수요가 비슷해지면은 초과수 현상이 나타날 조짐만 보이면은 물가가 저는 지금은 아니어도 앞으로 좀 멀리 내다보면 또 물가가 한번 급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헤지 수단이 또 금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래저래 금은 그냥 매달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달러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조만간 혹시나 있게 되는 어떤 금융위기 때 예전 우리 경험 막 1,600원, 2,000원 막 올라갔으니까 그걸 생각하는 건데 아까 또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그런 위기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위기가 오더라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과거에는 달러 가치가 급등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런 현상은 미국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예전의 위기 때와는 다른 현상이 달러 벌어질 수 가치가 있다는 떨어지니까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예전 거를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금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에 대해서 조금 주의할 점은 우리가 채권을 사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주식을 사면 배당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금은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다. 그냥 암탉만 잡아먹는 겁니다. 시세장만들은 금 사실 때 그런 거는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물 금을 사는 게 낫나요? 아니면 금을 기반으로 하는 그 ETF도 있잖아요. 뭐 어떤 게 좀 더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할까요? 저는 실물을 사면 부가세 10% 내야 되고요. 또 은행에서 수수료 뭐 한 몇 퍼센트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금 사놨도 좀 보관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ETF 같은 걸 권유하고 싶습니다. 뭐 소액 투자로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1배짜리도 있고 우리나라에 2배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정에 따라 가지고 매달 얼마씩 그냥 한 15,000원 주면은 그 ETF 한 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소액 투자라도. 우리가 보통 국내에서 그 증권사들이 만든 그 ETF 금 기반하는 ETF 상품이 있잖아요. 이걸 여기에다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 만든 그 뱅가드에서 뱅가드인가요? 뱅가드에서 기반으로 한 뭐 ETF 상품도 있고. 그건 아마 둘 다 환율 영향을 받기는 받는데요.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국내에서 만든 ETF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